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사방이 험준한 산으로 둘러싸여 구름조차 쉬어간다는 깊은 산골 마을에 떵떵거리며 사는 부잣집이 하나 있었답니다. 이 집은 넓은 대지와 수많은 곳간을 가지고 있어 마을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지만 그 집의 대문을 넘어선 사람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내저으며 그곳의 서늘한 분위기에 진저리를 치곤 했지요. 집안의 주인인 최 씨 부인은 젊은 나이에 남편을 여의고 오로지 재물을 모으는 것만이 인생의 전부인 양 살아온 여인이었는데 그녀의 마음은 마치 한겨울의 얼음장처럼 차갑고 딱딱하기 그지없었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고리대금을 업으로 삼으며 한 톨의 쌀조차 허투루 내주는 법이 없었고 자신의 권위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모진 일도 마다하지 않는 독한 성미를 가졌습니다. 그런 최 씨 부인에게는 외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어머니의 강압적인 성화에 못 이겨 한양으로 공부를 하러 떠난 뒤로 좀처럼 고향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집안에는 시어머니인 최 씨와 며느리 연화만이 남겨져 적막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는데 연화는 이웃 마을 가난한 선비의 딸로 마음씨가 비단결처럼 곱고 예절이 바르기로 소문난 처녀였지요. 하지만 최 씨 부인은 아들이 없는 틈을 타서 연화를 마치 종부리듯 혹사시켰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쉴 틈 없이 집안일을 시키며 그녀의 기를 죽였습니다. 연화는 시어머니의 모진 박대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남편이 돌아올 날만을 기다리며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고 정성껏 시어머니를 봉양하며 효성을 다했으나 돌아오는 것은 날카로운 채찍 같은 말뿐이었답니다. 시어머니 최 씨는 연화가 들어온 이후로 집안의 기운이 쇠해졌다고 믿으며 그녀를 미워했는데 사실은 자신의 지나친 욕심 때문에 가세가 기우는 것을 애꿎은 며느리 탓으로 돌린 것이었지요. 최 씨는 아침마다 연화가 정성껏 차려온 밥상을 보며 국이 싱겁다느니 밥이 덜 익었다느니 하며 상을 뒤엎는 일이 허다했고 심지어는 마을 사람들에게 며느리가 게으르고 불효자식이라며 헛소문을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연화는 그런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단 한 번도 시어머니에게 대들지 않고 조용히 눈물을 훔치며 깨진 그릇을 치우고 다시 밥상을 차려내곤 했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위안은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소중한 생명이었는데 남편이 떠나기 전 선물처럼 남겨준 아이는 연화가 이 지옥 같은 삶을 버틸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희망이었답니다. 연화의 배가 불러오면서 집안일은 점점 더 고되어졌지만 최 씨 부인의 구박은 오히려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에 질투를 느끼기라도 하듯 날이 갈수록 심해져만 갔습니다. 최 씨는 연화가 만삭의 몸으로 무거운 빨랫감을 머리에 이고 냇가로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등을 떠밀며 더 빨리 다녀오라고 소리를 질러댔고 찬바람이 쌩쌩 부는 겨울에도 아궁이에 불을 넉넉히 떼지 못하게 했습니다. 연화는 손마디가 터지고 무릎이 시려오는 고통 속에서도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며 찬물에 손을 담갔고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느라 밥 한 숟가락 제대로 뜨지 못한 채 굶주린 배를 부여잡고 잠들어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연화의 모습을 보며 가여워 어쩔 줄 몰라 했지만 최 씨 부인의 드센 성격에 휘말릴까봐 그저 먼발치에서 한숨만 내쉴 뿐이었지요. 어느덧 동짓달이 지나고 산천 초목이 모두 꽁꽁 얼어붙는 한겨울이 찾아왔는데 그해 겨울은 유난히도 바람이 매섭고 눈이 허리춤까지 차오를 정도로 많이 내렸습니다. 마을의 모든 집이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화로 앞에 모여 앉아 추위를 피하던 그 시기에 최 씨 부인의 집안에는 심상치 않은 폭풍우가 몰아칠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최 씨 부인은 연화의 출산일이 다가올수록
집안의 재산이 아이에게 나누어질 것을 걱정하며 어떻게 하면 며느리를 집에서 쫓아내고 아들의 새장가를 드릴 수 있을까 하는 사악한 궁리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녀는 연화가 실수로 값비싼 청자 대접을 떨어뜨려 금이 가게 한 사건을 계기로 평소 품고 있던 독한 마음을 마침내 드러내며 집안 전체를 뒤흔들기 시작했답니다. 최 씨 부인은 깨진 청자 조각을 손에 들고 연화의 방으로 들이닥쳐 사정없이 소리를 지르며 그녀를 바닥으로 내팽개쳤는데 연화는 만삭의 배를 감싸주며 바닥에 엎드려 용서를 빌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주의가 부족하여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애원했지만 최 씨의 눈에는 이미 광기 어린 탐욕과 미움만이 가득 차 있어 그 어떤 말도 들리지 않았지요. 최 씨는 이 빌어먹을 년아, 네가 우리 집안의 가업을 다 망쳐놓더니 이제는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보물까지 깨뜨리는구나. 너 같은 불효시가 들어와서 우리 아들 앞길도 막히고 집안 꼴이 이 모양이다라며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뱉어냈습니다. 연화는 차가운 방바닥에서 온몸을 떨며 시어머니의 분노가 가라앉기를 기다렸지만 최 씨는 이미 작정한 듯 연화의 보따리를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최 씨 부인은 연화의 머리채를 휘잡고 마당으로 끌고 나갔는데 밖에는 이미 사람의 살갗을 듯한 칼바람이 불고 눈송이가 사정없이 흩날리며 온 세상을 하얗게 덮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혹겹 속적삼 차림으로 눈밭에 나동그라지며 시어머니의 다리를 붙잡고 어머님, 날이 너무 춥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제발 해산할 때까지만이라도 있게 해주세요. 라며 피 맺힌 절규를 토해냈지요. 하지만 최 씨 부인은 가차없이 연화의 손을 뿌리치며 네가 낳을 아이도 필시 우리 집안을 망칠 놈일 터이니 내 집 문턱을 다시는 넘볼 생각 말아라 라고 선언하며 대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굳게 닫힌 육중한 나무 대문 소리가 산울림처럼 울려 퍼졌고 연화는 차가운 눈더미 속에 홀로 남겨진 채 어둠 속에서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집안에서 오랫동안 최 씨 부인을 모셔온 곰보 할멈이 몰래 뒤편 창문으로 연화를 지켜보다가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며 부엌에서 남은 주먹밥 한 덩이와 낡은 담요 한 장을 챙겨 나왔습니다. 곰보 할멈은 최 씨 부인의 눈피에 담장을 넘어 연화에게 다가가며 낮은 목소리로 세댁, 지금은 여기서 빌어도 소용없소. 마님은 이미 마음을 단단히 먹으셨으니 일단 몸을 피해야 하오. 라고 속삭였습니다. 할멈은 연화의 떨리는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며 이 근처 동굴이나 이웃 마을 상제네 집으로 가보구려. 여기서 이러다가는 산모와 아이 둘 다 큰일 난다오. 라며 눈물 섞인 충고를 건넸습니다. 연화는 할멈의 따뜻한 손길에 잠시 정신을 차렸지만 눈앞에 펼쳐진 끝없는 눈밭과 칠흑 같은 어둠을 보며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한 심정뿐이었답니다. 연화는 할멈이 건네준 주먹밥을 품에 꼭 안고 비틀거리며 마을 어귀를 향해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는데 발이 푹푹 빠지는 눈길은 만삭인 그녀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눈보라는 마치 연화를 집어삼키려는 듯 거세게 몰아쳤고 그녀가 입은 얇은 옷은 이미 젖어 몸에 달라붙어 체온을 앗아가고 있었지만 연화는 뱃속의 아이가 발버둥 치는 것을 느끼며 입술을 깨물었지요. 그녀는 마을 장승 앞에 멈춰 서서 하늘을 우러러보며 신령님, 저를 불쌍히 여기신다면 이 아이만은 살려주십시오. 제 목숨은 어찌 되어도 좋으니 이 어린 생명을 지켜주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눈물마저 뺨 위에서 얼어붙는 추위 속에서 연화는 한 걸음
한 걸음 죽음보다 깊은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디디며 정처 없는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음 날 아침 대문 앞에 쌓인 연화의 발자국을 보며 혀를 착 최 씨 부인의 지독함에 치를 떨었지만 누구 하나 감히 그녀의 행방을 찾아 나서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것이 제 발로 나갔으니 이제 우리 집안에 복이 들어올 것이다. 라며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며 떵떵거렸답니다. 그녀는 연화가 눈 속에서 죽었으리라 확신하며 아들에게는 연화가 다른 사내와 눈이 맞아 도망갔다는 거짓 편지를 써서 보냈고 아들의 답장도 오지 않는 상황을 즐기며 다시금 자신의 왕국을 공고히 다져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차가운 눈보라 속에서 연화가 품었던 한이 얼마나 깊고 단단하게 얼어붙어 훗날 거대한 파도가 되어 돌아올지를 말이지요. 연화는 눈보라를 뚫고 며칠 밤낮을 헤매다가 어느 이름 모를 산속의 작은 암자 근처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는데 다행히 산나무를 뜯으러 나왔던 노승에게 발견되어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노승은 차가운 방에 연화를 눕히고 산삼을 달인 물을 입에 흘려 넣어주며 그녀의 얼어붙은 몸을 정성껏 녹여주었고 그 정성 덕분인지 연화는 며칠 만에 기적처럼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눈을 뜨자마자 자신의 배를 어루만지며 아이의 무사함을 확인했고 노승은 허허 웃으며 아이가 참으로 강인한 운명을 타고났구려. 산신령께서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 자네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게야. 라고 위로했습니다. 연화는 그곳에서 몸을 추스르며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고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보다는 아이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모진 산사 생활을 견뎌내기 시작했습니다. 동굴 같은 작은 방에서 연화는 산통을 겪으며 마침내 건강한 사내아이를 순산하게 되었는데 아이의 울음소리가 온 산을 울리던 날 하늘에서는 신기하게도 무지개가 떴다고 전해집니다. 그녀는 아들의 이름을 강이라 지어주고 강인하게 자라기를 바랐으며 노승의 가르침 아래 약초를 캐고 술을 놓으며 생계를 꾸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매일 밤 달을 보며 자신이 겪었던 수모와 고통을 잊지 않기 위해 마음을 다잡았고 언젠가 당당하게 그 집의 대문을 다시 열고 들어가 자신의 자리를 되찾겠다는 굳은 결심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예전에 유약하던 며느리의 것이 아니라 자식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강인한 어머니이자 한설인 여인의 그것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세월이 흘러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그동안 산속 마을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고 세상의 물결도 빠르게 흘러갔지만 최 씨 부인의 집안은 예전만 못한 형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이 그토록 아끼던 재산은 가뭄과 홍수가 겹치며 줄어들기 시작했고 믿었던 아들마저 한양에서 관직에 오르지 못한 채 소식이 끊겨 그녀의 근심은 날로 깊어만 갔지요. 마을 사람들은 최 씨 부인의 집안이 기우는 것을 보며 심은 대로 거두는 법이다. 만삭의 며느리를 내쫓은 벌을 받는 게지. 라며 수군거렸고 최 씨 부인은 예전의 위세를 잃지 않으려 더욱 표독스럽게 굴었지만 속은 이미 검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점에 한양에서 제일 가는 거상이 되어 전국을 호령한다는 한 여인이 마을로 들어온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거상 부인은 수많은 비단과 쌀가마니를 실은 말들을 거느리고 마을 입구에 화려한 막사를 차렸는데 그녀가 한번 움직일 때마다 마을의 경제가 들썩일 정도로 막강한 재력을 과시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부인이 누구인지 궁금해하며 막사 주변을 서성였지만 부인은 항상 얇은 비단 발을 치고
그 뒤에 앉아 목소리만 들려줄 뿐 얼굴을 좀처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최 씨 부인은 이 거상 부인의 눈에 들어 자신의 기운을 회복하고자 온갖 진귀한 음식을 준비하여 막사를 찾아가기로 결심했는데 그것이 자신의 파멸로 가는 길인 줄은 꿈에도 몰랐지요. 거상 부인은 마을 사람들을 위해 큰 잔치를 베풀겠다며 모든 주민을 초대했고 특히 마을의 원로들과 최 씨 부인을 상석에 모시겠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오랜만에 화려한 옷을 꺼내 입고 으스대며 잔칫집으로 향했는데 그녀의 머릿속에는 거상 부인과 사돈을 맺거나 큰 투자를 받아 다시 마을 최고의 부자가 될 생각뿐이었습니다. 잔치 마당에는 고기 굽는 냄새와 달콤한 술향기가 가득했고 굶주렸던 마을 사람들은 환호하며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부인의 덕망을 칭송하고 있었습니다. 거상 부인은 발 뒤편에서 최 씨 부인이 들어오는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는데 그녀의 손가락은 분노로 인해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차분하고 우아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연화는 5년 전 그 추웠던 밤 자신을 눈밭으로 밀어내던 시어머니의 그 비열한 웃음소리를 기억하며 마침내 복수의 서막을 올릴 준비를 마쳤던 것입니다. 연화는 지난 5년 동안 노승의 도움으로 한양의 큰 상단에 들어가 바닥부터 일을 배우며 자신의 비범한 장사 수완을 발휘하여 지금의 위치에 올랐던 것이었지요. 그녀는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며 잠을 줄여가며 불을 쌓았고 오로지 이 날만을 기다리며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숨긴 채 칼날을 갈아왔던 것입니다. 그녀의 곁에는 이제 훌륭하게 자란 5살배기 아들 강희가 늠름하게 서 있었는데 강희는 어머니의 아픔을 아는 듯 시종일관 진지한 표정으로 잔치마당을 살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잔치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으며 거상 부인께서 참으로 안목이 높으십니다. 이런 시골 마을까지 굽어 살피시니 복을 받으실 겁니다. 라며 온갖 아첨을 늘어놓았습니다. 연화는 시어머니의 비굴한 모습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고 시종을 시켜 최 씨 부인에게만 특별한 선물을 전달하도록 명령했는데 그것은 낙꽃대 묻은 담요 한 장이었습니다. 담요를 받은 최 씨 부인은 의아한 표정으로 이게 무엇입니까? 귀한 비단도 아니고 이런 넉마를 저에게 주시다니요라며 당황해했고 마을 사람들도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연화는 서서히 비단발을 걷어내며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는데 화려한 장신구와 고급스러운 비단옷을 입었지만 눈매만은 예전의 그 처연한 연화 그대로였습니다. 최 씨 부인은 자리에 일어서려다 연화의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마치 번개를 맞은 듯 온몸이 굳어버리며 들고 있던 술잔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5년 전 그 추운 겨울밤에 저에게 주셨던 그 차가운 눈보라를 기억하십니까? 연화의 나직하지만 서늘한 목소리가 잔치마당의 소음을 한순간에 잠재웠습니다. 최 씨 부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비며 네가 어떻게 살아있는 것이냐. 분명히 산속에서 굶어 죽었어야 하려니. 라며 헛소리를 내뱉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5년 전 사라졌던 며느리 연화가 거상 부인이 되어 돌아왔음을 깨닫고 경악을 금치 못했고 곰보할멈은 구석에서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연화는 단호한 걸음으로 최 씨 부인 앞으로 다가가 그녀가 버렸던 그 낡은 담요를 다시 그녀의 어깨에 걸쳐주며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최 씨 부인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다 의자에서 넘어졌고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 섞인 시선과 연화의 위험 있는 태도에 억눌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제가 당한 수모를 갚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인간의 도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탐욕의 끝이 어디인지를 보여주고자 함입니다. 라고 연화는 선언했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최 씨 부인이 저질렀던 악행을 하나하나 열거하기 시작했고, 증인으로 나선 곰보 할멈과 마을 주민들의 증언이 이어지자 최 씨 부인은 더 이상 변명할 여지조차 잃고 말았습니다. 한때 마을을 호령하던 부잣집 안주인은 이제 한낱 욕심 많은 노파로 전락하여 모두의 지탄을 받는 처지가 되어버린 것이었지요. 연화는 눈물 짓는 대신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아들 강희의 손을 잡았는데, 강희는 최 씨 부인을 향해 할머니, 왜 우리 어머니를 울리셨나요? 라고 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순수한 질문은 최 씨 부인의 가슴의 대못처럼 밝혔고, 그녀는 자신의 핏줄인 아이를 보면서도 차마 다가가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시어머니를 당장 길가로 내쫓을 수도 있었지만, 그녀는 복수의 방식조차 품위 있게 선택하여 시어머니를 평생 자신의 죄책감 속에 가두어 두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잔치는 계속되었지만 최 씨 부인에게는 그 어떤 음식도 모래알처럼 까칠하게 느껴졌고, 화려한 등불조차 어두운 그림자로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마을의 원로들은 연화의 기계에 감탄하며 그녀를 마을의 진정한 주인으로 인정했고, 최 씨 부인이 차지하고 있던 땅과 재산의 상당수가 연화의 장부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연화는 그 재산을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쓰지 않고 마을의 낡은 다리를 보수하고 굶주린 이들을 위한 구휼소를 짓는데 사용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시어머니 최 씨는 이제 아무런 권력도 재산도 남지 않은 채 며느리가 베풀어주는 밥을 먹으며 뒷방 늙은이로 살아가야 하는 처지가 되었는데, 이는 그녀에게 죽음보다 더한 굴욕이었습니다. 연화는 마지막으로 시어머니를 향해 어머님, 저는 어머님이 하신 것처럼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남은 여생 동안 당신이 하신 일을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반성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잔치가 끝날 무렵, 연화는 아들과 함께 예전 자신이 쫓겨났던 그 대문 앞에 서서 가만히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차가운 눈보라 대신 따뜻한 봄바람이 부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그녀의 마음은 평온해졌고, 5년 전의 아픔은 한 떨기꽃처럼 피어나 향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돌아온 이 집이 이제는 공포와 탐욕의 장소가 아니라 사랑과 나눔이 가득한 진정한 보금자리가 될 것임을 확신하며 길고 길었던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마을에 개 짖는 소리가 정겹게 들려오고, 달빛은 연화의 비단 치맛자락 위로 은은하게 내려앉아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 보였답니다. 세월은 쉼 없이 흘러 어느덧 5번의 꽃이 피고 지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연화가 그 모진 눈보라 속으로 쫓겨났던 그날 밤의 기억은 사람들의 뇌리에서 점차 희미해져 갔지만, 최 씨 부인의 집안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는 갈수록 짙어만 갔습니다. 한때 마을의 모든 물기를 쥐고 흔들던 그 위세는 어디로 갔는지, 최 씨의 집 기와는 군데군데 깨져 자풀이 무성하게 자라났고, 담벼락은 비바람에 깎여 흉물스럽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 앞을 지날 때마다 등을 돌리며 쯧쯧 혀를 찾고, 최 씨 부인의 지독한 성미가 결국 복을 밀어내고 화를 불러들였다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답니다. 최 씨 부인은 자신의 처지가 곤궁해질수록 마음의 빗장을 더욱 단단히 걸어 잠그고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아침마다 거울 앞에 앉아 깊게 패인 주름을 어루만지며 자신이 누렸던 부귀영화가 순식간에 사라진 것이 모두 그 죽일 놈의 며느리 연화 때문이라며 입버릇처럼 되뇌곤 했습니다.
연화가 나간 뒤로 논밭은 타들어가고 곡간의 곡식은 쥐들이 파먹어대니 그녀에게 연화는 존재만으로도 재앙의 상징이었던 셈이지요. 하지만 정작 자신의 탐욕이 일꾼들을 내쫓고 이웃의 인심을 잃게 했다는 사실은 죽어도 인정하려 하지 않았으니 참으로 안타깝고도 어리석은 노릇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한양으로 공부를 하러 떠났던 외아들 한수 역시 최 씨 부인에게는 큰 근심거리 중 하나였습니다. 한수는 과거 시험에 번번이 낙방하며 어머니가 보내주는 돈으로 한양의 저작거리에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었고 가끔 들려오는 소식이라곤 빚쟁이들에게 쫓기고 있다는 흉흉한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아들의 출세만을 바라보며 남은 재산을 털어 한양으로 보냈지만 돌아오는 것은 텅 빈 편지 봉투와 더 많은 돈을 요구하는 아들의 징징거림이었습니다. 집안의 기둥이 흔들리니 최 씨 부인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고 예전에 도도했던 자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채 신경질적인 노파의 모습만 남게 되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봄날 마을 입구의 주막에서부터 심상치 않은 소문이 파도처럼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양에서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안다는 거대한 상단의 주인인 거상 부인이 이 시골 마을을 방문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부인은 전국 8도의 비단과 약재, 그리고 쌀을 독점할 정도로 막강한 부를 가졌으며 성격이 불 같으면서도 가난한 이들에게는 한없이 자애롭다는 평을 듣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혹시나 그 부인이 마을에 정착하거나 큰 투자를 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고 마을 이장부터 평범한 농부들까지 모두가 거상 부인의 행차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지요. 최 씨 부인 역시 이 소문을 듣고는 눈을 번뜩이며 다시금 자신의 가세를 일으킬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거상 부인이 마을에 머무는 동안 자신의 집에 모신다면 아들의 빚도 갚고 다시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로 군림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남아있는 장신구를 팔아 귀한 차와 음식을 준비하며 거상 부인을 맞이할 준비에 열을 올렸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금전적인 이익과 권력에 대한 욕심뿐이었고 그 거상 부인이 5년 전 자신이 눈밭으로 내쫓았던 며느리 연화일 것이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마침내 거상 부인의 행차가 마을 어귀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 마을은 마치 잔칫날처럼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명의 짐꾼이 화려한 비단 상자와 곡식 자루를 메고 들어왔고 그 뒤로 은으로 장식된 화려한 가마가 위풍당당하게 뒤를 따랐습니다. 가마 주위에는 기계가 남다른 호위 무사들이 버티고 서 있었으며 상단에서 부리는 시종들의 옷차림조차 마을의 웬만한 부자들보다 화려했습니다. 사람들은 길가에 늘어서서 입을 벌린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고 최 씨 부인은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고 마을 이장 옆에서 연신 허리를 굽히며 아첨하는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거상 부인은 마을에서 가장 경치가 좋은 언덕 위에 커다란 천막과 가옥을 임시로 짓고 머무르기 시작했는데 그 규모가 어찌나 큰지 마치 작은 궁궐을 옮겨놓은 듯했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쌀과 옷감을 나누어 주며 선정을 베풀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살아있는 보살이라 칭송하며 연일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거상 부인은 항상 얼굴을 가리는 얇은 베일을 들이우거나 방 안에 앉아 발을 내린 채 사람들을 맞이했기에 그 누구도 그녀의 진짜 얼굴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그녀의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만이 발 너머로 흘러나와 사람들의 마음을 들었다 놓았다 할 뿐이었지요. 최 씨 부인은 거상 부인을 직접 만나기 위해
매일같이 선물을 들고 그 집을 찾아갔지만 번번이 시종들에 의해 거절당하기 일쑤였습니다. 부인께서는 지금 명상 중이시라 아무도 만나지 않으십니다. 라는 시종의 말에 최 씨 부인은 속이 타들어갔지만 감히 화를 내지는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녀는 거상 부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 집안의 마지막 보물인 옥비녀까지 내놓을 준비를 하며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습니다. 최 씨 부인에게 거상 부인은 무너져가는 자신의 왕국을 재건해줄 구원자이자 다시 한번 마을 사람들을 발밑에 두고 호령하게 해줄 유일한 희망줄로 보였던 것입니다. 한편 최 씨 부인의 집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곰보 할멈은 거상 부인의 행차를 먼발치에서 지켜보며 이상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할멈은 젊은 시절부터 사람 보는 눈이 남달랐는데 거상 부인의 가마 곁을 지키는 어린아이의 뒷모습이 왠지 모르게 낯칡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는 이제 5살 정도 되어 보였는데 걸음걸이나 고개를 까딱이는 모습이 5년 전 한양으로 떠났던 한수 도련님의 어린 시절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곰보 할멈은 가슴 한구석이 울렁거리며 설마 하는 생각을 품었지만 도저히 믿기 힘든 일이라 생각하며 조용히 입을 다물고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거상 부인은 마을에 머문 지 사흘째 되는 날 드디어 마을의 유지들을 초대하여 작은 연회를 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최 씨 부인은 드디어 기회가 왔다며 뛸 듯이 기뻐했고 자신이 초대 명단에 들어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장의 집을 수십 번도 더 들락거렸습니다. 다행히 거상 부인은 마을의 가장 오래된 가문이라는 명목으로 최 씨 부인을 초대했고 최 씨 부인은 그날을 위해 남은 돈을 탈탈 털어 가장 화려한 비단옷을 장만했습니다. 그녀는 거상 부인의 마음을 사로잡아 아예 형님아우하는 사이가 되겠다는 망상에 빠져 거울 앞에서 인사를 연습하며 탐욕스러운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연회 당일 최 씨 부인은 한껏 치장을 하고 거상 부인의 거처로 향했는데 그곳에는 이미 마을의 원로들과 부유한 상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연회장은 은은한 향나무 냄새와 고급스러운 차의 향기로 가득 차 있었고 탁자 위에는 산의 진미가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상석 근처에 자리를 잡고 앉아 거상 부인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렸는데 그녀의 손은 설렘과 긴장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회가 시작되었음에도 거상 부인은 여전히 방 안쪽에서 비단발을 내린 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시종들만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손님들에게 차를 대접할 뿐이었습니다. 발 너머에서 들려오는 거상 부인의 목소리는 낮고 우아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최 씨 부인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 오니 예전 생각이 많이 나는군요. 특히 추운 겨울밤에 길을 잃었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오릅니다. 라고 거상 부인이 말하자 최 씨 부인은 그저 아첨하는 말투로 맞장구를 쳤습니다. 아이고, 부인 같은 귀하신 분이 그런 고생을 하셨다니요. 이 마을은 인심이 좋기로 유명하니 이제 편히 쉬십시오. 최 씨 부인은 거상 부인의 말이 자신을 향한 날카로운 칼날인 줄도 모르고 연신 고개를 조아리며 아부를 떨기에 바빴습니다. 거상 부인은 최 씨 부인의 말을 듣고는 잠시 침묵하더니 나직하게 웃음을 터뜨렸는데 그 웃음소리는 마치 얼음이 깨지는 듯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인심이 좋다니 다행이군요. 하지만 제가 듣기로는 이 마을의 만삭의 며느리를 추운 겨울밤에 내쫓은 모진 시어머니가 있다고 하던데 그것도 사실입니까? 라는 질문이 날아왔습니다. 그 순간 연회장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최 씨 부인을 쳐다보았습니다. 최 씨 부인은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태연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부인, 그것은 오해이십니다. 그 며느리가 워낙 행실이 바르지 못해 스스로 집을 나간 것이지요. 제가 얼마나 마음 아파했는지 모릅니다. 최 씨 부인의 뻔뻔한 대답에 발 너머에서는 잠시 동안 싸늘한 정적이 흘렀고 연화는 그 안에서 주먹을 꽉 쥐며 분노를 사귀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시어머니가 5년이 지났음에도 조금도 변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는 모습에 깊은 환멸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당장 발을 걷고 나가 시어머니의 뺨을 때리고 싶었지만 더 큰 복수를 위해 감정을 다스리며 시종에게 다음 순서를 준비하라고 눈짓했습니다. 연화는 시어머니에게 더 큰 희망을 준 뒤 그것을 한순간에 앗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수임을 잘 알고 있었기에 다시금 부드러운 목소리로 화제를 돌려 최 씨 부인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렇군요. 역시 소문은 믿을 게 못 되는 모양입니다. 최 씨 부인께서 그렇게 인자하신 분이라니 제가 실수를 할 뻔했습니다. 거상 부인의 말에 최 씨 부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아닙니다. 부인, 이제라도 제 진심을 알아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거상 부인은 최 씨 부인에게 특별히 제작한 보석 상자를 선물로 건네며 앞으로 자주 만나 사업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상자를 받은 최 씨 부인은 세상을 다 얻은 듯한 기분으로 연신절을 올렸고 그녀의 눈에는 이미 금괴와 비단 뭉치들이 어른거리며 돌아오는 길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 씨 부인이 거상 부인과 특별한 관계가 된 것처럼 보이자 다시금 그녀의 비위를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최마님, 역시 집안의 운은 하늘이 정해주시나 봅니다. 이제 다시 대갓집 위엄을 찾으시겠어요. 라는 이웃들의 칭송에 최 씨 부인은 콧대를 높이며 으스댔습니다. 그녀는 거상 부인에게 받은 보석 상자를 보물처럼 모시며 조만간 거상 부인을 자신의 집으로 정식 초대하여 큰 판을 벌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녀는 곰보 할멈을 닥달하여 집안 곳곳을 청소하게 하고 마을에서 가장 솜씨 좋은 요리사들을 불러 잔치 준비에 박차를 가했으나 그것이 자신의 장례식 준비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곰보 할멈은 최 씨 부인의 명에 따라 청소를 하면서도 자꾸만 거상 부인의 거처 쪽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할멈은 마을 우물가에서 거상 부인의 시종들이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그들이 우리 마님은 억울하게 쫓겨났던 그날의 추위를 잊지 않으신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할멈은 가슴이 두근거려 견딜 수 없었지만 성격 급한 최 씨 부인에게 이 사실을 말했다가는 매질만 당할 것이 뻔했기에 그저 하늘을 보며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신령님, 제발 죄 없는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주시고 죄 지은 자에게는 합당한 벌을 내려주소서. 할멈의 기도는 적막한 밤하늘로 흩어져 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최 씨 부인이 거상 부인을 초대하기로 한 날이 다가왔고 최 씨 부인은 자신의 집마당에 화려한 차일과 병풍을 치고 손님 맞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녀는 거상 부인이 도착하면 건넬 화려한 연설문까지 미리 작성해 두었으며 마을 사람들을 모두 불러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려 했습니다. 마을 길목에는 거상 부인의 가마를 기다리는 구경꾼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최 씨 부인은 대문 앞에서 목을 길게 빼고 가마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저 멀리서 금빛 깃발이 펄럭이며 거상 부인의 상단이 다가오는 모습이 보이자 최 씨 부인은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마가 대문 앞에 멈추어 서고 가마문이 열리자 거상 부인은 여전히 얼굴을 가린 채 우아하게 내려 시어머니의 안내를 받아 안채로 향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시어머니로서의 권위는 버려둔 지 오래인 듯 거상 부인의 손을 잡으려 했으며 부인, 누추한 곳까지 발걸음을 해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라고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거상 부인은 말없이 집안 곳곳을 둘러보았는데 그녀의 시선은 예전 자신이 빨래를 하던 우물가와 추운 밤 쫓겨나며 눈물을 흘렸던 대문 문턱에 한참 동안 머물렀습니다. 거상 부인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최 씨 부인은 그저 감동의 눈물이라 착각하며 더욱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안채 마루의 자리를 잡은 거상 부인은 준비된 음식을 보며 나직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이 집은 참으로 기운이 묘하군요. 벽장 깊은 곳에서 누군가의 흐느낌이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거상 부인의 갑작스러운 말에 최 씨 부인은 당황하며 웃어넘기려 했습니다. 아이고, 부인도 참 농담도 잘하십니다. 이 집은 대대로 복이 넘치는 집이라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상 부인은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말을 이어갔습니다. 복이라. 그 복을 지키기 위해 누군가를 희생시키지는 않으셨는지요. 저는 재물을 모으는 것보다 사람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최 씨 부인은 거상 부인의 말투가 점점 날카로워지는 것을 느끼고 등 뒤에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화제를 바꾸기 위해 아들 한수의 이야기를 꺼내며 거상 부인의 상단에 아들을 취직시켜 줄 수 없겠느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인, 제 아들이 한양에서 큰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장차 큰 인물이 될 제목입니다. 부인의 상단에서 일을 배운다면 천군만마를 얻는 격이 될 것입니다. 최 씨 부인의 욕심 끝은 보이지 않았고 그녀는 거상 부인의 재산을 이미 자신의 아들의 것인 양 여기며 장밋빛 미래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발 뒤에서 시어머니의 일그러진 욕망을 지켜보며 이제 연극을 끝낼 때가 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시종에게 눈짓을 하여 미리 준비해둔 상자를 가져오게 했는데 그 안에는 5년 전 자신이 쫓겨날 때 입었던 피묻고 낡은 속적삼이 들어있었습니다. 연화는 그 상자를 최 씨 부인 앞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가장 아끼는 보물입니다. 부인께서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최 씨 부인은 귀한 보석이 들어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떨리는 손으로 상자 뚜껑을 열었고 그 순간 방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상자 안의 낡은 옷을 본 최 씨 부인은 안색이 흑빛으로 변하며 비명을 지르듯 상자를 떨어뜨렸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런 불결한 것을 왜 저에게 보여주시는 겁니까? 최 씨 부인의 외침에 연화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가림막이었던 비단발을 손수 걷어내며 자신의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연화의 눈매와 인매는 최 씨 부인이 결코 잊을 수 없는 그 며느리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연화는 서늘한 눈빛으로 시어머니를 쏘아보며 차갑게 읊조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보낸 5년의 세월이 이 낡은 옷 한 벌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이제 저를 알아보시겠습니까? 최 씨 부인은 너무나 놀란 나머지 뒤로 넘어지며 뒷걸음질을 쳤고 그녀의 입에서는 신음소리만 흘러나왔습니다. 연화냐 죽지 않고 살아있었던 것이냐. 마을 사람들은 마당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다가 거상 부인의 정체가 쫓겨났던 며느리 연화라는 사실에 일제히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곰보 할멈은 그제야 참고 있던 눈물을 터뜨리며 마당으로 뛰어들어와
연화의 발치에 엎드려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세댁. 아니, 부인 살아계셨군요. 신령님이 보살피셨어. 마을은 순식간에 발칵 뒤집혔고 최 씨 부인의 화려했던 꿈은 단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연화가 비단발을 걷어내고 당당하게 모습을 드러냈을 때 최 씨 부인의 방 안에는 숨이 막힐 듯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촛불조차 일렁임을 멈춘 듯 고요한 가운데 연화의 차가운 시선은 시어머니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입을 벌린 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고 그녀의 손은 주체할 수 없이 떨리고 있었지요. 마당에 모여있던 마을 사람들도 이 믿기지 않는 광경을 목격하며 서로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으며 5년 전 그 비극적인 밤의 기억이 다시금 떠올라 몸을 떨었습니다. 네가 정령 사람이냐? 아니면 원혼이 되어 나를 찾아온 것이냐? 최 씨 부인은 간신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그녀의 눈동자에는 공포와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연화는 천천히 한 걸음 다가가 시어머니의 발치에 떨어진 낡은 옷을 내려다보며 예전에 가냘팠던 며느리가 아닌 위험 있는 거상의 모습으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귀신이라면 어머님의 죄를 물으러 왔을 것이요. 사람이라면 어머님의 무지함을 깨우치러 온 것이겠지요. 하지만 저는 그저 살아남아 제 자리를 찾으러 온 한 어미일 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하여 방 안의 모든 공기를 제압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표독스러운 표정을 지으려 애썼지만 이미 연화의 기세에 눌려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살아 있었다면 진작에 소식을 전했어야지. 왜 이제야 나타나서 사람을 놀라게 하느냐. 그리고 그 차림새는 또 무엇이냐. 어디서 도둑질이라도 해서 이런 불을 쌓았단 말이냐. 최 씨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깨닫기보다는 연화의 성공을 깎아내리며 비열한 의심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예전과 같은 위엄이 없었고 오히려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워졌음을 직감한 짐승의 단말마처럼 비겁하게 들릴 뿐이었지요. 마당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곰보 할멈은 무릎을 치며 연화의 앞길로 달려나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불쌍한 새댁이 정말 살아 돌아왔어. 신령님이 굽어 살피셔서 이 모진 세월을 견디고 이렇게 훌륭한 분이 되어 오셨네. 할멈의 외침에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고개를 끄덕이며 연화의 귀환을 반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여론이 순식간에 연화 쪽으로 기우는 것을 본 최 씨 부인은 더욱 안색이 창백해졌고 자신이 그동안 마을 사람들에게 쌓아온 위선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듣는 듯했습니다. 연화는 시어머니의 비아냥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준비해 온 문서를 꺼내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오늘 이곳에 온 것은 단순히 살아있음을 알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지난 5년 동안 어머님께서 이 집안의 재산을 어떻게 탕진하셨는지,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고열을 어떻게 짜내셨는지 모두 조사해 왔습니다. 연화의 말에 최 씨 부인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문서를 가로채려 했지만 연화의 시종들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 문서에는 최 씨 부인이 아들의 공부를 핑계로 사들인 불필요한 땅과 그로 인해 발생한 막대한 빚들이 상세히 적혀 있었지요. 사실 최 씨 부인은 며느리를 내쫓은 뒤로 집안의 가세가 기울자 이를 메우기 위해 무리하게 돈을 빌려 투기를 일삼아 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을의 가난한 소작농들에게 높은 이자를 매겨 쌀을 빼앗았고 그 돈으로 한양의 도박판에 빠져 있는 아들의 뒷바라지를 하느라 곳간을 텅 비워두었습니다. 연화는 장사를 하며 전국을 돌아다니는 동안 이 사실을 모두 파악했고
최 씨 부인이 빌린 채무의 대부분을 자신의 상단 이름으로 사들여 이미 이 집의 실질적인 주인이 되어 있었던 것이었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 집은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온 내 집이다. 내까진 년이 감히 어디서 이런 종이 쪼가리를 들고 와서 주인 행세를 하려 하느냐. 최 씨 부인은 발악하며 소리를 질렀지만 연화는 차갑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법적으로 이 집의 모든 권리는 이제 저의 상단에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도장을 찍으신 차용증들이 여기 모두 모여 있지요. 저는 오늘 어머님을 이 집에서 당장 내쫓을 수도 있지만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 당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최 씨 부인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듯 입술을 파르르 떨며 연화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녀는 설마 며느리가 자신을 정말로 길가로 내몰까 싶어 네가 우리 아들의 처가 맞다면 어찌 시어미에게 이럴 수 있느냐. 인륜을 저버리는 행동을 하면 하늘이 무섭지도 않느냐. 라며 오히려 연화를 꾸짖으려 들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단호했습니다. 인륜을 먼저 저버린 것은 누구입니까? 추운 겨울밤. 만삭의 몸으로 눈밭에 내던져진 저와 제 아이에게 인륜을 베푸셨습니까? 연화의 일침에 최 씨 부인은 할 말을 잃고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때 연화가 밖을 향해 손짓을 하자 가마 옆에 서 있던 어린 사내아이가 아장아장 걸어 들어왔습니다. 아이는 연화를 닮아 눈망울이 맑고 기품이 있었는데 최 씨 부인은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아이의 얼굴에서 자신의 아들 한수의 어린 시절 모습이 그대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강아, 할머님께 인사드리거라. 네가 그토록 궁금해하던 이 집의 큰어른이시란다. 연화의 말에 아이는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강이라고 합니다.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방 안의 긴장감을 잠시 누그러뜨렸습니다. 최 씨 부인은 자신의 핏줄인 손자를 처음 마주하고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아이를 안아보고 싶은 마음과 자신의 악행이 드러난 것에 대한 부끄러움, 그리고 연화에 대한 증오가 한데 섞여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이의 귀여운 모습에 감탄하면서도 저런 복덩이를 눈 속에서 죽이려 했던 최 씨 부인의 잔인함에 다시 한번 치를 떨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아이의 눈을 차마 마주하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고 그녀의 눈가에는 회한인지 분노인지 모를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답니다. 연화는 아이를 시종에게 맡겨 밖으로 내보낸 뒤 다시금 냉정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님, 저는 내일 이 마을 광장에서 큰 잔치를 열 것입니다. 그곳에서 모든 마을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집안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만약 그때까지도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으신다면 저는 어머님을 관가에 고발하여 그동안의 불법적인 고리대금 행위를 낱낱이 밝힐 것입니다. 연화의 최후 통첩의 최 씨 부인은 온몸을 떨며 바닥을 긁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선택지는 비참한 항복이냐 아니면 파멸이냐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최 씨 부인은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벽장 속에서 연화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듯했고 자신이 내쫓았던 그날의 차가운 바람이 문틈으로 새어들어와 살갗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방을 가득 채우고 있던 화려한 가구와 폐물들이 이제는 모두 낡은 쓰레기처럼 보였고 평생을 바쳐 모아온 재산이 모래알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허망함을 느꼈습니다. 반면 연화는 곰보 할멈이 정성껏 펴준 잠자리에 누워
오랜만에 고향의 흙냄새를 맡으며 내일 있을 결전을 준비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을에는 이미 거상 부인이 된 연화의 복수극에 대한 이야기가 구름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내일 열릴 광장의 잔치를 기다리며 잠을 설쳤고, 어떤 이들은 연화가 시어머니를 어떻게 단죄할지 내기를 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연화의 진심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무너진 집안의 위험을 세우고 시어머니의 도끼를 빼내어 다시는 이 마을에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구조를 바꾸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밤하늘의 밝은 달을 보며 자신이 걸어온 5년의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광장에는 이미 수많은 사람이 모여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상단의 위용을 과시하듯 수많은 쌀가마니와 비단 뭉치를 광장 한편에 쌓아두었고, 한편에는 시원한 국밥과 술을 마련하여 마을 사람들을 대접했습니다. 사람들은 연화의 넉넉한 인심에 감복하며 그녀를 칭송했고, 거상 부인으로서의 그녀의 권위는 이미 관가의 원님보다도 높게 느껴졌습니다. 정오가 되자 연화는 상석에 앉아 시어머니 최씨 부인이 나타나기를 기다렸고, 마을의 원로들도 증인이 되기 위해 그 곁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드디어 최씨 부인이 초췌한 모습으로 광장의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녀의 손에는 예전의 화려한 지팡이 대신 낡은 나뭇가지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사람의 시선을 받으며 광장 중앙으로 걸어 나왔고, 연화의 발치 앞에 멈춰서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연화는 자리에 일어나 마을 사람들에게 선언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5년 전의 진실을 밝히고 이 마을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합니다. 최씨 부인은 그동안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거짓을 일삼았으나 이제는 그 대가를 치러야 할 때입니다. 연화는 시종을 시켜 최씨 부인이 그동안 소장농들에게서 부당하게 빼앗은 장부들을 공개했습니다. 장부에는 마을 사람들의 이름과 그들이 겪었던 고통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고, 이를 확인한 사람들은 분노하며 최씨 부인을 향해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 욕심쟁이 할망구에게서 우리 쌀을 돌려받아야 한다. 어찌 저런 독한 사람이 우리 마을에 살고 있었단 말이냐. 광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최씨 부인은 두려움에 떨며 연화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연화는 흥분한 마을 사람들을 진정시키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최씨 부인이 빼앗은 모든 재산을 원래 주인들에게 돌려줄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 집안의 남은 재산은 마을의 공동기금으로 내놓아 가난한 이들을 돕는 데 쓰겠습니다. 연화의 파격적인 선언에 광장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연화의 대인배적인 풍모에 감탄하며 눈물을 흘렸고, 최씨 부인은 자신의 모든 권력이 사라지는 순간을 지켜보며 허탈한 표정으로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연화의 복수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최씨 부인에게 마지막 형벌을 내렸는데, 그것은 죽음이나 유배가 아닌 진실한 노동이었습니다. 어머님, 당신은 평생 남의 손을 빌려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마을의 공동 세탁터와 밥집에서 일하며 당신이 괴롭혔던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지은 죄를 씻는 유일한 길입니다. 연화의 명에 최씨 부인은 기가 막힌 듯 쳐다보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마을의 이장과 원로들은 연화의 현명한 처리에 깊이 감동하며 그녀를 마을의 실질적인 안주인으로 받들기로 결의했습니다.
연화는 이제 단순한 며느리가 아니라 마을의 구원자이자 정신적 지주가 되었으며 그녀의 이름은 이웃 마을까지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최 씨 부인은 그날부터 화려한 비단 옷 대신 거친 삼배옷을 입고 이른 새벽부터 물을 깃고 밥을 지으며 자신의 잘못을 몸소 뉘우치는 고된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으니 이는 참으로 통쾌하고도 정의로운 결말의 시작이었답니다. 연화는 잔치가 마무리될 무렵 5년 전 자신에게 따뜻한 밥을 건네주었던 곰보 할멈을 불러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멈, 그때 할멈이 주신 주먹밥 덕분에 제가 살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할멈은 고생하지 말고 제 곁에서 편히 지내세요. 연화의 배려에 할멈은 감격하여 말을 잇지 못했고 마을 사람들은 이 훈훈한 광경을 보며 진정한 복수란 증오를 갚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되찾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둠이 서서히 깔리는 광장에는 여전히 잔치의 여운이 남아 있었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정한 미소가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밤이 깊어지자 연화는 아들 강희와 함께 예전 자신이 살던 집의 마루에 앉아 보름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이 집은 더 이상 차가운 얼음성이 아니라 온기가 도는 따뜻한 집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자신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응어리까지 달빛 아래 씻어내며 앞으로 강희와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날들을 꿈꾸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거짓과 탐욕으로 얼룩졌던 과거는 이제 지나갔고 연화의 지혜와 인내로 빚어낸 새로운 평화가 마을 전체를 은은하게 감싸 안으며 이야기는 절정을 지나 평온한 결말을 향해 흘러가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연화의 이름은 마을 전설이 되어 오래도록 회자되었고 사람들은 추운 겨울이 올 때마다 따뜻한 화로 앞에 모여 앉아 이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악한 마음은 결국 스스로를 갉아먹고 선한 의지는 어떤 시련 속에서도 꽃을 피운다는 진리는 그날 밤 마을의 모든 집 문턱을 넘나들며 사람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이제 연화는 더 이상 도망치는 며느리가 아니라 당당하게 자신의 운명을 개척한 여장부로서 마을의 모든 아이에게 본보기가 되었으며 그녀가 베푼 은혜는 대를 이어 마을의 전통으로 남게 되었답니다. 마을 광장의 소동이 한 차례 휩쓸고 지나간 뒤 마을의 공기는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무게를 머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껏 최 씨 부인이 휘둘렀던 서슬퍼런 위세가 단숨에 꺾여버린 광경을 보며 권력이란 것이 얼마나 더섭는 모래성인가를 깊이 깨닫게 되었지요. 연화는 그동안 쌓였던 원한을 단순히 화풀이로 갚는 대신 마을 전체의 질서를 바로잡는 지혜로운 선택을 함으로써 자신의 진정한 품격을 만천하에 증명해 보였습니다. 햇살은 여전히 따스하게 내리쬐었지만 그 빛은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위로가 되었고 또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죄를 낱낱이 비추는 두려운 거울이 되었던 셈입니다. 최 씨 부인은 평생을 아나무인으로 살아왔으나 이제는 마을 공동 우물가로 끌려 나와 다른 여인들과 함께 빨랫방망이를 들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곱던 손은 찬물에 닿자마자 붉게 부어올랐고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고된 노동의 허리는 끊어질 듯한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는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예전의 독서를 떠올렸으나 연화의 명에 따라 욕설을 퍼붓는 대신 그저 묵묵히 그녀의 변화를 지켜보며 조용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최 씨는 억울함에 눈물을 쏟으려 했지만 자신이 며느리에게 저질렀던 모진 짓들을 생각하니 차마 소리내어 울지도 못한 채 입술만 바르르 떨 뿐이었답니다. 그 시각 연화는 자신이 쫓겨났던 그 집의 안채로 돌아와 그동안 쌓인 먼지와 묵은 기운을 걷어내기 위한 대대적인 청소를 지시했습니다.
그녀는 곳간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그 안에 갇혀 있던 곰팡이 핀 곡식들을 꺼내어 가축의 먹이로 돌리고 대신 자신이 가져온 신선하고 풍성한 곡식들을 가득 채워 넣었습니다. 집안의 하인들은 연하의 위험 있는 모습에 압도되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으며 곰보 할멈은 연하의 곁에서 수건을 들고 연신 기쁨의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연하는 방 한가운데 서서 자신의 어린 시절 꿈과 눈물이 서려 있는 석가래를 올려다보며 이제야 비로소 이 집이 주인을 제대로 만났음을 느꼈습니다. 연하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예전에 자신이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 수놓았던 낡은 베넷저고리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최 씨 부인이 내다버린 줄로만 알았던 아들 강희의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최 씨 부인이 마지막 남은 양심이었는지 아니면 그저 잊어버린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연하는 그 옷을 가슴에 품고 한참 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들춰내어 아파하기보다는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선 자신의 강인함을 대견하게 여기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이제 이 집안에서 흐르는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묵은 원한을 씻어내고 새로운 생명을 싹 틔우는 정화의 물줄기가 되어야 함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지요. 정오가 지날 무렵 마을 입구에서 비틀거리는 발걸음으로 한 사내가 나타났는데 그는 다름 아닌 한양에서 소식이 끊겼던 최 씨 부인의 아들 한수였습니다. 한수는 노름판에서 전 재산을 탕진하고 빚쟁이들에게 쫓기다 못해 결국 고향 집으로 도망쳐 온 것인데 그의 몰골은 거지나 다름없어 마을 사람들도 처음엔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대문 앞에 서서 집안의 분위기가 바뀐 것을 감지하고 당황해했으나 이내 안채에서 들려오는 연하의 목소리를 듣고는 쏘스라치게 놀라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내가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자신의 집 안주인 노릇을 하고 있으니 그의 눈에는 이것이 생시인지 꿈인지 분간이 가질 않았던 것입니다. 한수는 마당으로 뛰어들어가 연하 앞에 무릎을 꿇으며 연하야, 네가 정녕 살아 있었단 말이냐, 어찌 된 일이냐 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연하는 그를 향해 싸늘한 시선만을 던졌습니다. 그녀는 남편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쫓겨날 때 방관했던 사실과 지난 5년 동안 아이와 아내를 찾으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던 비겁함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한수의 초라한 행색을 보며 동정심보다는 한심함을 느꼈고 시종을 시켜 그를 마당 구석으로 몰아낸 뒤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당신이 이 집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기 전에 한 여자와 아이를 사지로 몰아넣었던 당신의 비겁함부터 속죄해야 할 것이오. 한수는 연하의 위험에 눌려 변명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었고 뒤늦게 빨래터에서 돌아온 어머니 최 씨 부인의 처참한 모습을 보며 경악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와 매달리며 한수야, 내 처가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고 있구나. 어서 나를 이 구렁텅이에서 구해다오라고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한수 역시 이제는 아무런 힘도 재산도 없는 처지였기에 어머니의 절규에 답해줄 수 있는 것이라곤 같이 부둥켜 안고 우는 것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모자모즈의 비참한 모습을 보며 인과응보의 진리를 다시금 실감했고 연화는 그들이 진심으로 뉘우칠 때까지 엄격한 훈육을 멈추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연화는 한수에게도 가혹한 처분을 내렸는데 그것은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마을의 가장 험한 농사일을 도맡아 하며 땅의 소중함과 노동의 가치를 배우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글 공부만 하며 세월을 보낸 당신의 손에 굳은 살이 박일 때까지 당신은 이 집안의 안방을 차지할 자격이 없소.
연화의 말에 한수는 반항하려 했지만 상단의 호위무사들이 그를 둘러싸자 결국 고개를 숙이고 밭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화는 자신의 남편이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법과 원칙 앞에서 예외를 두지 않음으로써 마을 사람들로부터 더욱 깊은 신뢰와 존경을 얻게 되었고 집안의 기강은 비로소 바로 서게 되었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자 연화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 집 앞마당에 커다란 솥을 걸고 구수한 소고기, 국밥을 끓여 대접하기 시작했습니다. 5년 전 차가운 밥덩이 하나로 연명하며 길을 떠나야 했던 그녀가 이제는 마을 전체를 먹여 살리는 넉넉한 품을 가진 안주인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따뜻한 국물을 마시며 그동안 최 씨 부인 밑에서 억눌렸던 마음을 풀었고 서로의 잘못을 사과하며 마을의 화합을 다지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연화는 아이 강희의 손을 잡고 사람들에게 일일이 인사를 건네며 이 마을이 더 이상 누군가의 눈물로 세워진 곳이 아닌 모두의 웃음으로 가득한 곳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서는 최 씨 부인과 한수가 사람들이 남긴 잔반을 처리하며 허기를 달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참으로 처량하면서도 교훈적인 풍경을 자아냈습니다. 연화는 그들에게 다가가 따뜻한 국 한 사발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서방님, 이 국물 맛이 어떠십니까? 땀 흘려 일한 뒤에 먹는 밥 한 끼가 세상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달다는 것을 이제는 아시겠습니까? 연화의 질문에 최 씨 부인은 목이 메어 대답하지 못하고 국물에 눈물을 떨어뜨렸으며 한수 역시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묵묵히 수저를 움직였습니다. 그제야 연화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분노의 불씨도 잔잔한 위로의 비를 맞아 서서히 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집안의 낡은 가구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내고 대신 밝고 화사한 색감의 비단과 정갈한 목가구들을 들여놓아 안채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그녀는 어두컴컴했던 방 안에 환한 등불을 여러 개 밝혀 구석구석 숨어있던 음습한 기운을 몰아냈으며 창문마다 맑은 창호지를 새로 발라 햇살이 잘 들도록 배려했습니다. 곰보 할멈은 새로운 이부자리를 펴며 부인, 이제야 이 집이 정말 사람 사는 냄새가 납니다. 돌아와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며 연화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연화는 할멈의 거친 손등을 어루만지며 자신이 누리는 이 평화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곁을 지켜준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야 할 결실임을 깨달았습니다. 어둠이 짙게 내린 밤, 연화는 집안의 모든 등을 밝히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강강술래를 하며 애군을 쫓는 의식을 치렀습니다. 달빛 아래 여인들의 노랫소리가 마을 골목골목을 타고 흐르자 오랫동안 이 마을을 짓눌렀던 우울한 기운은 안개처럼 흩어지고 희망찬 기운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연화는 행렬의 맨 앞에 서서 사람들의 손을 맞잡고 리듬에 맞춰 발을 굴렀으며 그녀의 얼굴에는 그 어느 때보다 밝고 당당한 미소가 가득 피어올랐습니다. 사람들은 연화의 기운을 이어받아 더 이상 서로를 시기하거나 미워하지 않기로 다짐했고 마을은 마치 다시 태어난 듯 생동감 넘치는 공간으로 변모해가고 있었답니다. 최 씨 부인은 방 한 구석에서 사람들의 즐거운 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지난 날을 조용히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집착했던 금반지와 비단옷들이 결국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다는 것과 진정한 부귀는 사람들의 진심 어린 존경에서 온다는 것을 뒤늦게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연화가 보여준 자비가 자신을 죽이는 복수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사람답게 살게 하는 구원의 손길이었음을 느끼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참회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비록 몸은 고되고 자존심은 깎여 나갔지만 그녀의 영혼은 평생 처음으로 탐욕의 굴레에서 벗어나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연화는 아들 강희를 품에 안고 마루에 앉아 멀리 산등성이에 걸린 달을 바라보며 남편 한수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서방님, 내일부터는 강희에게 글을 가르치십시오. 출세를 위한 공부가 아니라 사람의 도리를 배우는 공부를 시키셔야 합니다. 당신이 겪은 시련을 거울 삼아 아이만은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연화의 부탁에 한수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고 처음으로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에 끊어졌던 인연이 다시 이어지는 순간이었으며 연화의 지혜로운 용서가 빚어낸 가장 아름다운 열매 중 하나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마을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최 씨 부인이 앞장서서 마을의 꾸준히를 도맡아 하고 배고픈 아이들에게 자신의 몫을 나누어 주는 광경이 목격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그녀를 의심 어린 눈초리로 보았으나 진심으로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는 그녀의 모습에 점차 마음을 열고 그녀를 다시 마을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이제 화려한 마님 소리 대신 할머니라는 친근한 호칭을 들으며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법을 배워갔고 그녀의 얼굴에 서려 있던 도끼는 인자한 웃음으로 바뀌어갔습니다. 연화는 멀리서 시어머니의 이런 변화를 지켜보며 비로소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자신의 상단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화는 상단의 조직을 마을에 정착시켜 마을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부녀자들에게는 술을 놓거나 옷을 만드는 일을 맡겨 마을 전체의 살림살이를 풍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만든 마을 공동체는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모범적인 사례가 되어 관가에서도 칭찬이 자자했으며 연화는 거상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항상 낮은 자세로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그녀는 부를 축적하는 목적이 권력을 휘두르기 위함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고통받는 이들을 구제하기 위함임을 몸소 실천해 보였습니다. 마을의 논밭은 다시 푸르러졌고 우물가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평화로운 나날이 지속되었답니다. 한수 역시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밭을 일구고 저녁에는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자신의 잘못을 씻어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예전의 허풍쟁이 선비가 아니라 흙의 정직함을 아는 건실한 농부이자 존경받는 스승으로 거듭나며 연화의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었습니다. 연화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과거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 나갔고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맞잡으며 다시는 서로를 놓지 않겠다는 무언의 약속을 나누었습니다. 이 집안에 흐르던 차가운 눈보라는 이제 완전히 사라졌으며 그 자리에는 사계절 내내 따스한 온기가 감도는 진정한 가족의 정이 싹 트고 있었던 것입니다. 연화는 곰보 할멈을 위해 집에서 가장 햇살이 잘 드는 방을 마련해주고 그녀가 평생의 노고를 보상받으며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극진히 보살폈습니다. 할멈은 연화의 배려에 내 평생 이런 호강을 누릴 줄은 꿈에도 몰랐어. 새댁은 정말 하늘이 내린 보살이요. 라며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마을의 다른 하인들 역시 정당한 보수를 받으며 즐겁게 일하게 되니 집안 분위기는 항상 활기차고 밝은 에너지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연화는 집안의 작은 생명 하나하나까지 소중히 여기며 생명이 존중받는 집이 진정한 명당임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선구자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이제 마을에서 최 씨 부인의 집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누구든지 힘들 때 찾아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쉼터이자
사랑방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연화는 매달 한 번씩 대문을 활짝 열고 큰 잔치를 열어 마을의 노인들과 외로운 이들을 초대했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며 따뜻한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그녀의 명성은 바람을 타고 이웃 마을과 한양에까지 전해져 많은 이들이 그녀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오는 명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연화는 자신에게 닥쳤던 불행을 축복으로 바꾸어 놓은 위대한 승리자였으며 그녀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어 주었습니다. 밤이 깊어 마을 전체가 고요한 정적에 잠길 때면 연화는 조용히 앉채 마루에 나와 앉아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마음을 정돈하곤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5년 전의 그 추운 겨울밤이 있었기에 오늘의 이 따뜻한 봄날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깊이 새기며 시련은 인간을 단련시키고 용서는 영혼을 자유롭게 한다는 진리를 가슴 깊이 간직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이제 든든한 가족과 신뢰하는 이웃들이 있었으며 그녀의 마음 속에는 더 이상 어둠이 머물 공간이 없었습니다. 달빛은 연화의 평온한 얼굴 위로 은은하게 내려앉아 그녀가 일구어낸 이 평화로운 세상을 축복하듯 밤새도록 은빛 가루를 뿌려주었답니다. 연화는 마지막으로 시어머니 최 씨 부인의 방을 찾아가 문안 인사를 드리고 직접 달인 따뜻한 차 한 잔을 올리며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님, 이제는 마음 편히 주무십시오. 지난 일들은 모두 저 달빛에 씻겨 보냈으니 내일은 더 밝은 태양 아래에서 우리 함께 웃으며 시작해요. 연화의 따뜻한 한마디에 최 씨 부인은 마침내 연화의 손을 꼭 잡으며 고맙다. 연화야, 참으로 고맙구나. 라고 눈물 섞인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고부간의 해묵은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으며 두 여인의 손길 위로 가족의 진정한 의미가 따뜻한 온기로 전달되어 서로의 가슴을 뜨겁게 적셨습니다. 그렇게 마을은 평화를 되찾았고 연화의 복수는 누군가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살리는 위대한 치유의 과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욕심 많은 시어머니를 비난하지 않았으며 지혜로운 며느리 연화의 지도 아래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사는 낙원을 만들어갔습니다. 연화는 자신의 인생이라는 도화지에 눈물 대신 희망의 빛깔로 아름다운 풍경화를 그려냈으며 그 풍경화는 오래도록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아 전설처럼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밤바람은 시원하게 불어와 연화의 머리칼을 스치며 지나갔고 그녀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장엄한 서사시의 막을 내리고 평온한 일상의 노래를 시작하려 하고 있었지요. 마을은 이제 완연한 가을의 풍요로움 속에 푹 잠겨 있었습니다. 황금빛으로 물든 논둑길을 따라 걷다 보면 어디선가 들려오는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집집마다 스며들었지요. 연화가 처음 마을로 돌아왔을 때의 긴장감은 이제 찾아볼 수 없었고 대신 그 자리에는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든든한 마음의 끈이 단단하게 매여 있었습니다. 길가에 핀 코스모스조차 연화의 치맛자락을 반기듯 고개를 까닥이며 인사를 건네는 참으로 평화롭고 고요한 산골 마을의 저녁 풍경이었습니다. 한때 얼음성처럼 차갑고 굳게 닫혀있던 최 씨 부인의 대문은 이제 1년 내내 활짝 열려있는 마을의 쉼터가 되었답니다. 담장 너머로 고소한 전 굽는 냄새나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흘러나오면 지나가던 나그네들도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 온기에 마음을 녹이곤 했습니다. 연화는 집안의 안주인으로서 단순히 재물을 관리하는 것을 넘어 마을 사람들의 대소사를 챙기고 억울한 사연이 있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녀의 명망은 나날이 높아져
이제는 인근 고을에서도 그녀의 지혜를 빌리기 위해 선물을 들고 찾아오는 이들이 줄을 이었지요. 최 씨 부인은 이제 화려한 비단옷 대신 수수한 무명옷을 입고 마당을 쓰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허리는 조금 굽었지만 예전처럼 욕심으로 가득 찼던 날카로운 눈빛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대신 손주를 바라보는 인자한 할머니의 눈빛만이 남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우물가에서 만나는 마을 안악들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고 가끔은 자신이 직접 짠 들기름을 건네며 지난날의 무례함을 조용히 사과하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그녀의 변화를 진심으로 받아들였고 이제 그녀는 마을에서 소외된 노파가 아니라 지혜를 나누는 어른으로 대접받게 되었답니다. 연화의 남편 한수는 마을 한복판에 자리 잡은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에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과거 시험에 집착하던 허영심을 버리고 아이들에게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와 효의 가치를 가르치는 일에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가 읽어주는 천자문 소리는 마을 골목을 타고 낭낭하게 울려 퍼졌고 아이들은 그의 가르침 아래 올바른 성품을 가진 인재로 자라났습니다. 한수는 퇴근길에 아내 연화를 위해 산딸기를 따오거나 예쁜 돌멩이를 주워오는 소소한 기쁨을 누리며 예전에는 알지 못했던 소박한 행복의 맛을 알아갔습니다. 5살 강희는 이제 마을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아이가 되었는데 어머니를 닮은 명석함과 아버지를 닮은 씩씩함을 두루 갖추었지요. 강희는 할머니 최 씨 부인의 손을 잡고 산책을 나가기도 하고 곰보 할멈의 무릎에 누워 옛날 이야기를 들으며 평온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는 집안 구석구석에 쌓여있던 과거의 슬픈 그림자들을 말끔히 씻어내는 정화의 노래와도 같았습니다. 연화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자신이 눈보라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버텨냈던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열매를 맺었는지 다시금 확인하며 깊은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곰보 할멈은 이제 연화의 집에서 상전 대접을 받으며 가장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할멈을 위해 보일러를 든든히 떼고 폭신한 소미불을 마련해 주었으며 좋은 음식이 생기면 항상 할멈의 상에 먼저 올리도록 했습니다. 할멈은 예전처럼 허리를 굽혀 일을 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습관처럼 연화의 곁을 지키며 집안 살림의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연화가 건네준 비단 치마를 입고 거울을 보며 내 평생 이런 호강은 저 세상 가서도 못 잊을 것이요. 라며 눈시울을 붉히곤 했고 그 모습을 보는 연화의 마음도 한없이 따뜻해졌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산등성이를 넘어가고 마을에 어스름한 저녁 노을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오늘 저녁 식사를 위해 직접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들어가 솥태불을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5년 전 차가운 눈더미 속에서 그리워했던 따뜻한 밥다서 한 끼의 소중함을 잊지 않았기에 가족들을 위한 식사 준비를 항상 정성을 다해 직접 챙기곤 했지요. 아궁이에서 타오르는 장작 소리는 리듬감 있게 방 안으로 전달되었고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연기는 평화로운 저녁 식사 시간이 다가왔음을 마을 전체에 알리는 신호탄처럼 보였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연화가 장터에서 직접 사온 싱싱한 조기구이와 텃밭에서 갓 따온 채소로 만든 비빔밥이었습니다. 갓 지어낸 하얀 쌀밥 위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온 집안을 가득 채우며 식욕을 자극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손주 강희의 수저를 챙기며 밥상머리 교육을 시켰고 한수는 연화가 차려준 음식을 보며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네,
식구가 둥근 밥상에 둘러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숟가락을 움직이는 모습은 5년 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기적과도 같은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식사 도중 최 씨 부인은 문득 젓가락을 내려놓고 연하의 손을 살포시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연화야, 내가 그 모진 세월 동안 너를 아프게 했던 것이 아직도 가슴에 박혀 잠을 못 이룰 때가 많단다. 하지만 너는 나를 용서하고 이렇게 따뜻한 밥상까지 차려주니 내가 죽어서 무슨 낯으로 조상님을 뵙겠느냐. 최 씨 부인의 진심 어린 고백에 밥상에는 잠시 숙연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연하는 시어머니의 거친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겹치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님, 지난 일은 흐르는 냇물에 다 떠나보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마주보고 웃는 것만이 중요할 뿐이지요. 연화의 용서는 시어머니의 가슴 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죄책감에 응어리마저 녹여버리는 마법 같은 힘이 있었습니다. 한수 또한 아내의 넓은 마음씨에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고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가정을 지켜나가야 할지 다시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가족들은 서로의 눈을 맞추며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깊은 유대감을 느꼈고 그 온기는 밥상의 음식보다 더 따뜻하게 그들의 영혼을 데워주었습니다. 방 안의 촛불은 바람 한 점 없는 고요함 속에 은은하게 타올랐고 달빛은 창호지를 투과해 방 안으로 스며들어 이 행복한 저녁 만찬을 부드럽게 축복해 주었답니다. 저녁을 든든히 먹은 뒤 연화는 남은 음식을 정성껏 싸서 곰보 할멈의 방으로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마당에 나와 평상에 앉아 밤하늘에 총총히 밝힌 별들을 하나하나 세어보았습니다. 시원한 가을 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치고 지나가며 5년 전 그날 밤의 차가웠던 기억을 위로해 주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이 남아있지 않음을 느꼈고 오로지 현재의 평화를 지키고 더 많은 이웃과 이 행복을 나누고 싶다는 순수한 열망만이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이제 가장 빛나는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었으며 그 빛은 마을 전체를 밝히는 등불이 되어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은 깊은 잠에 빠져들기 시작했고 집집마다 밝혀져 있던 등불도 하나둘씩 꺼져갔습니다. 연화는 아들 강희를 침소에 눕히고 머리맡에서 나직한 목소리로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착한 아가야, 이제 눈을 감고 꿈나라로 가려무나. 내일은 오늘보다 더 밝은 해가 떠오르고 우리 집에는 더 많은 웃음꽃이 피어날 거란다. 엄마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강희는 평온한 얼굴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연화는 아이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서 바라본 밤하늘의 보름달은 마치 그녀의 삶을 지켜주는 든든한 수호신처럼 크고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안채마루에서 연화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한 바퀴 둘러보며 문단속을 마쳤습니다. 곳간은 가득 찼고 사람들의 마음은 넉넉해졌으며 가문의 명예는 다시금 높게 세워졌으니 그녀는 이제 여한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촛불을 끄기 전 벽에 걸린 낡은 담요 한 장을 어루만졌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가장 힘들 때 곰보 할멈이 건네주었던 그리고 복수를 위해 시어머니에게 내놓았던 바로 그 담요였습니다. 이제 그 담요는 아픈 기억의 도구가 아니라 인간의 따뜻한 정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거룩한 유산으로 그 자리에 소중히 보관되어 있었지요. 연화는 자리에 누워 눈을 감으며 오늘 하루를 조용히 마무리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내일 상단에서 처리해야 할 일들과
마을 사람들을 위해 준비할 사업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 생각들은 전혀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즐거움과 자신이 일구어낸 터전이 공고하다는 안도감이 그녀를 깊은 수면의 세계로 인도했습니다. 그녀의 숨소리는 규칙적이고 평온했으며 꿈속에서 그녀는 이제 눈보라가 아닌 향기로운 꽃비가 내리는 들판을 강희의 손을 잡고 자유롭게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비로소 진정한 안식의 의미를 온몸으로 느끼며 행복한 꿈나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마을의 개 짖는 소리도 멈추고 산부엉이의 울음소리만이 가끔 들려오는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연화의 집 처마 밑에는 제비들이 보금자리를 틀고 내년 봄을 기다리고 있었고 장독대의 항아리 안에서는 된장과 간장이 깊은 맛을 내며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되어 숨쉬는 이 평화로운 공간에서 5년 전의 비극은 이제 한 권의 책 속에 기록된 전설이 되어 사람들의 잠자리를 지켜주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집안에 흐르는 공기는 더 이상 누군가를 밀어내지 않고 세상 모든 지친 영혼을 안아주는 넉넉하고 따뜻한 품으로 영원히 남게 되었답니다.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이제 연화의 이야기가 마무리될 시간입니다. 차가운 눈보라 속에서 시작되었지만 따뜻한 봄볕과 풍성한 가을 결실로 끝을 맺은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도 작은 온기를 전해드렸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차갑고 모질게 굴지라도 잃지 않은 선한 마음과 포기하지 않는 굳은 의지는 반드시 여러분을 빛나는 곳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제 연화가 그랬던 것처럼 모든 근심과 걱정을 저 달빛에 실어 보내시고 가장 편안하고 아늑한 자세로 몸을 맡겨보세요. 여러분의 밤도 연화의 저녁처럼 평온하고 달콤한 꿈으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방문 틈으로 새어드는 바람은 시원한 자장가가 되어 여러분의 눈꺼풀을 무겁게 내려줄 것입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다듬이질 소리처럼 규칙적인 여러분의 심장 박동에 집중하며 오늘 하루 고생한 자신을 기특하게 여기며 조용히 안아주십시오. 연화는 이제 자신의 자리에서 편히 쉬고 있으며 여러분도 이제 그 휴식의 시간을 누릴 자격이 충분합니다. 어둠은 무서운 것이 아니라 내일의 태양을 맞이하기 위해 대지가 잠시 숨을 고르는 고마운 시간임을 잊지 마세요. 따뜻한 이불 속의 온기가 여러분의 발끝까지 전해지며 몸의 긴장이 스르르 풀리는 것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옛날 어느 마을의 며느리 연화가 겪었던 그 모진 시련도 결국은 이렇게 아름다운 마무리를 지었듯이 여러분의 삶에 닥친 그 어떤 어려움도 머지않아 밝은 빛으로 변할 것임을 믿으셔도 좋습니다. 이제 목소리를 조금 더 낮추고 깊은 어둠이 주는 평온함 속에 여러분을 완전히 맡기셔도 됩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만 이야기 속의 온기는 여러분의 방 안에 오래도록 머물며 밤새도록 여러분의 꿈길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제 아무런 생각도 하지 마시고 오직 평화로운 이 순간만을 만끽하며 깊고 깊은 잠의 바다로 천천히 헤엄쳐 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연화가 자신의 아들 강희에게 해주었던 그 말을 여러분에게도 들려드리고 싶군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칼도 아니고 돈도 아니란다. 그것은 바로 용서하는 마음과 사람을 사랑하는 따뜻한 온기란다. 그 온기가 지금 여러분의 머리맡에도 머물고 있으니 부디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밤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달빛은 여전히 창가에 머물며 여러분의 잠자리를 은은하게 비추고 있고 산골 마을의 고요한 정적은 여러분의 영혼을 부드럽게 감싸 안아줄 것입니다. 자, 이제
정말로 눈을 감으시고 깊은 휴식의 세계로 들어가실 시간입니다. 옛날 어느 산골 마을의 이야기는 이제 여기서 갈무리하겠습니다. 연하와 최씨 부인, 그리고 한수와 강희까지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한 꿈을 꾸고 있는 이 밤. 여러분도 그 행복한 꿈의 일원이 되어 편안히 잠드소서. 이야기가 끝난 뒤에 찾아오는 이 적막함이 여러분에게는 가장 감미로운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는 연화가 마주했던 그 눈부신 가을 햇살처럼 여러분의 앞날에도 환한 축복이 가득하기를 빌어봅니다. 이제 더 이상 말소리는 들리지 않을 것이며 오직 고요한 어둠만이 여러분의 곁을 지킬 것입니다. 연화는 마지막으로 마을의 큰 고목 앞에 서서 기도를 올렸답니다. 저를 살려주신 모든 인연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 마을에 눈물 짓는 며느리가 없게 하시고 모든 시어머니의 가슴에 인자함이 깃들게 하소서. 그녀의 기도는 바람을 타고 온 세상으로 퍼져나갔고 그 기운은 오늘 밤 여러분에게도 전해져 마음의 평화를 선물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시끄러운 소리는 잠들고 오로지 여러분의 고요한 호흡만이 방안을 채우는 이 신성한 시간에 온전한 평안을 누리십시오. 자, 이제 정말로 평온한 밤 되시길 바라며 좋은 꿈 꾸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문장을 전하며 이야기를 마칩니다. 쫓겨났던 며느리의 서러운 한도, 시어머니의 독한 탐욕도 이제는 다 지나간 옛 이야기가 되어 따뜻한 아랫목의 온기 속에 녹아들었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작은 응어리들도 이 이야기와 함께 말끔히 사라졌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정말로 아무 걱정 없이 깊은 잠에 빠져드셔도 좋습니다. 오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길고 아늑하며 여러분을 위한 완벽한 안식처가 되어줄 것입니다. 부디 안녕히 주무시고 내일은 더 좋은 소식으로 가득한 하루를 맞이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온한 마음으로